당장 거부하십시오. 한국은 절대 이 문을 넘지 못할 겁니다. 10년 전 펜타곤의 한 밀실에서 떨어진 이 한마디에 대한민국 전투기 사업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미국은 기술 족쇄를 채웠고 일본은 비웃었으며 믿었던 파트너 인도네시아는 배신을 선택했죠. 하지만 하늘이 찢어지는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는 비행기 껍데기도 못 만들 거라던 그 오만을 비웃듯 태극기를 선명하게 새긴 KF-20을 양산 1호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솟구친 것입니다. 단 한 대의 추락도 없이 1600회 시험 비행을 완수하자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전투기가 아니라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펜타곤의 전설적 분석관조차 무릎 꿇게 만든 대한민국의 무서운 집념. 강대국의 철저한 봉쇄와 견제를 뚫고 이제는 전 세계가 줄 서서 기다리는 방산 강국이 되기까지 그 전율 돋는 10년의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평생의 가장 큰 실수요. 2015년 한국의 전투기 사업에 사망 판정을 내린 보고서에 서명한 것입니다. 당시 저는 확신했죠.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비행기 껍데기도 못 만들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그 오만을 비웃듯 양산 1호기가 활주로를 찢으며 솟구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조지프 웨일라이트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펜타곤과 국무부에서 미국의 가장 깊은 금고를 지켜왔죠. 미국이 보유한 최첨단 군사기술이 해외로 나가는 문을 열고 닫는 최종 결정권자였습니다. 그 문을 제가 닫았죠. 한국을 향해 단호하게. 세상에는 절대로 넘어선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선을 그었고 그 선이 영원할 거라 믿었죠. 오늘 그 선이 제 눈앞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도 프랑스의 설계도 일본의 자본도 없습니다. 오직 태극기 하나만 새겨진 이 강철 독수리가 어떻게 강대국들을 침묵시켰는지 지금부터 제가 직접 증언하겠습니다. 경남 사천 공장 단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직감했죠. 오늘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요. 부지 전체를 짓누르는 낮고 묵직한 엔진 굉음이 쉼없이 울려 퍼졌고 각국 방산 관계자들과 외신 기자들이 활주로 주변을 빽빽하게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현장을 수백 번 봐왔죠. 파리 에어쇼, 판버러, 두바이. 하지만 이날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거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이 활주로 위에서 탄생하고 있다는 긴장감이 온몸을 짓눌렀죠. 그리고 기체를 봤습니다. 꼬리 날개에 선명하게 찍힌 숫자 001. 저는 그 숫자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죠. 시제기가 아닙니다. 실험용도 아닙니다. 모든 무장 시스템과 실전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탑재된 내일 당장 전투에 투입해도 될 진짜 전투기였죠. 로이터는 이날 긴급으로 타전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양산국에 진입하며 동북아 군사 균형을 재편하고 있다고요. 재편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하죠. 이건 재편이 아니라 붕괴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기술 패권의 질서가 이 활주로 위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기체를 더 자세히 훑어보다가 저는 또 한 번 멈춰 섰습니다. 동체 어디에도 인도네시아 국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인도네시아는 이 사업의 공동개발국이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분담금을 내기로 약속하고 참여한 나라였죠. 그런데 그 약속을 끝내 지키지 않은 채 돈은 내지 않으면서 기술만 요구하는 짓을 수년째 반복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간단했죠. 동체에서 인도네시아 국기를 지워버렸습니다. 외교적 마찰이 어떻든 파트너 관계가 틀어지든 그런 계산 없이 원칙대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저는 그 단호함에 압도되었죠.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알던 한국은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안 된다고 하면 고개를 숙이고 파트너가 압박을 가하면 한 발 물러서는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한국은 달랐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국기도 없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기체로 증명해버렸죠. 오직 선명한 태극기와 대한민국 공군 마크만이 기체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저는 기체의 동체 하단을 살펴보다가 묘한 것을 발견했죠.
배 부분이 볼록했습니다. 4.5세대 전투기치고는 이상한 설계였죠. 통상 2세대의 전투기는 무기를 외부에 장착합니다. 그런데 이 기체는 동체 하단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죠. 옆에 있던 한국 측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2000파운드급 초중량 폭탄을 내부에 수납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반매립 형태지만 소프트웨어와 덮개만 교체하면 즉시 스텔스 형상으로 전환된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4.5세대에 머물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4.5세대의 옷을 입고 있지만 안에는 이미 5세대로 가기 위한 발판을 숨겨두고 있었죠. 이건 전투기가 아닙니다.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이제 말씀드릴 수치 하나가 있습니다. 1600회입니다. KF-21이 첫 비행 이후 지금까지 기록한 시험 비행 횟수죠.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경이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1600회 동안 단 한 건의 추락도, 단 한 건의 기체 손실도 없었다는 겁니다. 보통의 전투기 개발은 기체의 무덤 위에서 이루어지죠. 미국의 F-22, F-35 개발 당시에도 시제기가 추락하거나 심각한 결함으로 기체를 폐기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러시아의 수호이 57도 시험 비행 중 추락 사고가 발생해 양산이 지연됐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당연한 과정이죠. 그런데 한국은 그 험난한 과정을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이 통과해버렸습니다. 6대의 시제기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도 멀쩡하게 사천의 하늘을 날고 있죠. 제인스 디펜스는 이 기록을 두고 항공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신뢰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과장이 아님을 이제 압니다. 이건 운이 아니죠. 실패의 변수 자체를 지워버린 엔지니어들의 집착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때 현장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KF-21 양산 1호기, 이륙 준비 완료. 엔진 출력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굉음이 점점 커지면서 활주로 주변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기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다 빠르게, 그리고 순식간에 하늘로 치솟았죠. 태극기가 새겨진 동체가 사천의 하늘을 가르는 순간 저는 40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출고식장 한편에는 노병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직접 겪은 분들이었죠. 기체가 하늘로 솟구치는 순간 그분들 중 몇몇이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오래전 제가 읽었던 자료 하나가 떠올랐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국은 나무로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부하로라고 불렸죠. 그로부터 72년이 지난 지금 그 나라는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양산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노병들의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우리는 기술을 팔았죠. 저들은 그 기술 없이도 자존심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펜타곤의 이름으로 한국의 날개를 꺾었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오늘 저는 제가 꺾어버린 날개 자리에 도단한 더 날카롭고 강인한 강철의 날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저는 한 번도 그날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후회할 이유가 없었죠. 저는 옳았고 저의 판단은 완벽했으며 결과는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사천의 하늘을 가르는 저 기체를 보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그날의 기억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그날 한국에 채운 것은 족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날 한국에게 준 것은 분노였습니다. 때는 가을이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수뇌부가 펜타곤을 찾아왔죠.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들이 추진하는 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이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문 요청을 보고받는 순간 결론을 이미 내려두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죠. 복도 의자에 앉혀두라고요. 그들은 제 집무실 문 앞에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펜타곤 4층 복도를 오가는 미국 장교들이 그 한국 대표단을 훑어봤죠. 누구 하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인사를 건네지 않았어요. 그것이 제가 의도한 바였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몸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죠. 문이 열리고 들어온 한국 대표단의 표정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미 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서류를 넘기며 말했죠. 바쁘니까 본론만 하십시오. 그들이 KFX 사업 계획서를 꺼내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초음 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겠다고요? 4.5세대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겠다고요? 저는 서류 뭉치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미국 애리조나 사막의 보관 기지에 줄지어선 중고 F-16 목록이 들어있었죠. 제가 말했습니다. 이걸 가져다 쓰십시오. 싸게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전투기를 만듭니까? 동맹국의 좋은 조건으로 재고를 넘겨주는 것. 이것이 진짜 협력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자리에 앉아있던 한국 장성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치심이었죠. 저는 그 표정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였으니까요. 감정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의 중반, 저는 갑자기 화제를 바꿨습니다. 한국이 운용 중인 F-15K와 F-16의 핵심 부품은 미국이 블랙박스로 봉인해둔 상태였죠. 저는 그 봉인을 소재로 꺼냈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장비를 몰래 분해해서 들여다봤다는 첩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더 선을 넘는다면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모든 전투기의 부품 공급을 즉시 중단하겠다고요. 그 자리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부품 공급이 끊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았죠. 한국 공군 전체가 땅에 발이 묶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 말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쥔 패였으니까요. 한국 측은 풍동시설 대여도 요청했습니다. 전투기 설계를 검증하려면 초음 속 바람을 일으키는 대형 풍동시험이 필수인데 당시 한국은 그런 시설이 없었죠. 미국 항공우주국이나 미 공군 시설을 빌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우리 시설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요. 한국 전투기의 설계 데이터가 우리 시설에 남을 이유가 없다고 했죠. 유럽에 가서 알아보든가, 그것도 싫으면 포기하든가. 그 말을 듣는 한국 연구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을 보며 생각했죠. 이 사업은 여기서 끝난다고요. 소스코드 문제도 있었습니다. 전투기의 모든 무장과 레이더를 통제하는 핵심 알고리즘이죠. 저는 미국의 모든 방산업체에 조용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 측에 단 한 줄의 코드도 넘기지 말라고요. 그들이 국산 미사일을 달고 싶어 해도 절대 코드를 열어주지 말라고 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껍데기는 만들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껍데기 안에 두뇌는 영원히 미국이 쥐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기체는 한국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미국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산이었죠. 엔진 통합 기술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저도 모르게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섭씨 2000도의 화염을 견디는 소재와 제어 기술은 수십 년의 축적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들 가전제품 만드는 실력으로 이 열기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엔진은 우리가 줄 때 감사히 받아쓰고 뚜껑은 열지 말라고 했죠. 그 말을 듣던 한국 공학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수치심인지 분노인지 그때는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굵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한국 측이 제출한 기술 이전 요청 보고서의 첫 장에 또렷하게 휘갈겼죠. 거부. 그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돌아가서 대안을 찾으십시오. 대안이 있다면요. 한국 대표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죠. 짐을 챙기는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집무실 문을 나서는 발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사업은 오늘로 끝났다고요. 다시는 이 문을 두드릴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돌아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회의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간 대표단 중 누군가가 화장실 칸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약자의 눈물은 그저 패배의 확인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압니다. 그 눈물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를 삼키는 소리였죠. 그리고 그 분노는 10년 동안 식지 않은 채 KF21이라는 강철의 형태로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찍은 거부의 잉크가 도리어 그들을 깨운 겁니다. 우리가 닫아버린 문 앞에서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참 뒤에야 알았죠. 제가 서명한 거부 문서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연구팀은 회의실에 모여단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다. 그 말이 얼마나 무모한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결론을 택했죠. 저는 그 선택을 나중에 전해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모함과 용기는 다른 것이라고 그때는 확신했으니까요.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레이더였습니다.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A사 레이더는 제가 기술 이전 거부 목록의 맨 위에 올려둔 품목이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레이더 없이는 전투기가 아무리 빠르게 날아다녀도 눈먼 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을 머리카락 굵기보다 좁은 간격으로 배열해야 하는 초정밀 기술이었고 미국은 이 기술을 완성하는 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 벽 앞에서 포기할 것이라 믿었죠. 20년이라는 숫자는 협박이 아니라 팩트였으니까요. 한국은 이스라엘 엘타사와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크게 개의치 않았죠. 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이스라엘이 다 해주는 것 아니겠냐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엘타사가 제공한 것은 기술의 방향이었고 그 방향 위에서 실제로 소자를 다듬고 회로를 설계하고 소프트웨어를 짠 것은 전부 한국 연구진이었습니다. 그들은 방진복을 입고 현미경 앞에 앉아 수천 개의 소자를 손으로 직접 납땜했습니다. 정밀 장비조차 부족했던 초기에는 손떨림 하나가 하루치 작업을 날려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손이 너무 떨려 저녁 밥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연구원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지독한 수작업이 4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20년 걸린다고 했던 그 레이더가 4년 만에 한국의 손에서 탄생했죠. 제인스 디펜스는 이 속도를 두고 세계 항공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처음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레이더를 만들었으면 이제 혹한에서도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연구진은 영하 40도의 저온 챔버에 레이더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연구원들이 직접 방한복을 껴입고 그 챔버 안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기계가 버티는지 확인하려면 사람이 옆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였죠. 영하 40도 알래스카보다 추운 그 공간에서 그들은 밤을 새웠습니다. 기계 곁에 붙어 앉아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면서요. 저는 이 이야기를 나중에 보고서로 접했을 때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싸움이었죠. 자신들을 무시한 세계를 향한 조용하고 지독한 싸움이었습니다. 소스코드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미국의 모든 방산업체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단 한 줄의 알고리즘도 넘기지 말라고요. 그 명령은 완벽하게 지켜졌습니다. 한국 연구진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가 놓였죠. 그런데 그들은 그 백지 위에 직접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타이밍을 계산하는 수식을 처음부터 만들었고 레이더 신호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밑바닥부터 짰습니다. 수백만 줄의 코드를 한 줄씩 한 글자씩 써내려갔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한국은 미국의 허락 없이 어떤 미사일이든 이 기체에 달 수 있습니다. 유럽산 미티어 미사일도 국산 천룡 미사일도 미국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죠. 제가 채우려 했던 그 쇠사슬을 그들은 한 줄씩 끊어냈습니다.
엔진 통합 과정에서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기술진을 파견해 한국에 엔진 지원을 나갔는데 그들이 예정보다 훨씬 일찍 짐을 쌌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한국 엔지니어들이 엔진 통합 기술을 너무 빨리 습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파견 기술진이 가르칠 내용이 바닥났다고 했죠. 오히려 한국 연구원들이 우리가 더 배울 것이 있냐고 물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미국 기술진은 당신들은 이미 마스터했다는 말을 남기고 사천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한동안 서성였습니다. 풍동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미국 시설 대여를 단칼에 거절했을 때 한국은 유럽으로 가서 비싼 돈을 냈습니다. 굴욕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돈을 쓰면서 동시에 자체 풍동시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음속과 초음속 바람을 모두 만들어낼 수 있는 대형 시설을요. 그리고 그 시설이 완성되자 이번에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풍동을 빌려달라고 줄을 서기 시작했죠. 빌려달라고 애원하던 나라가 빌려주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저는 이 역전의 소식을 들으며 쓴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고식 현장을 다시 떠올립니다. 행사장 한편에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중소기업 대표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KF-21 한 대에는 6만 4천여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 부품들을 만들어낸 업체가 700곳이 넘요. 볼트 하나, 전선 한 가닥, 밀봉재 한 조각까지 국산화율이 이미 65%를 넘어섰습니다. 납기를 맞추기 위해 공장 바닥에서 쪽잠을 자던 기술자들, 이름 한 번 신문에 오르지 못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기체를 만든 진짜 주인공들이었죠. 저는 그 현장의 열기를 피부로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한 기업의 성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한 방향을 향해 밀어올린 거대한 집념의 결과물이었죠. 우리가 닫아버린 문 앞에서 그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 문을 부수고 나갈 망치를 스스로 벼려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요. 저는 오늘에야 그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죠. 두렵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10년을 더 달린다면 그 끝에 무엇이 서 있을지. 저로서는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미국이 세계 무기 시장의 심판이라고 믿었습니다. 팔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미국이고 가격을 정하는 것도 미국이며 기술의 등급을 매기는 것도 미국이었죠. 그 질서는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질서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질서를 부수고 있었죠. 총 한 방 쏘지 않고 선언 한마디 없이 그저 실력으로. 이야기는 미사일에서 시작됩니다. KF-21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자 미국의 방산 업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시온을 비롯한 미사일 거물들이 자신들의 무장을 KF-21에 통합해주겠다며 협상 테이블에 나왔죠. 그런데 그 협상 조건이 가관이었습니다. 통합 비용으로 수천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기술도 없는 나라가 전투기를 만들었으니 우리 무장이라도 달아줘야 쓸만해진다는 논리였죠. 한국을 여전히 을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유럽 NBDA사의 미티어 미사일을 선택했죠.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서 걷어낸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시장을 통째로 뺏길 위기에 처한 레이시온 임원들이 직접 사천으로 날아왔습니다. 제발 우리 미사일도 달아달라고, 가격은 원하는 대로 맞춰주겠다고 했죠. 미국 최대 방산업체의 임원이 한국 공장 정문에서 면담 순서를 기다리는 광경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이 보고를 펜타곤에서 전달받았을 때 한동안 서류를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이 상황을 두고 한국이 글로벌 무장 통합의 킹메이커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킹메이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중동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미납하며 사업을 흔들고 있을 때 전혀 다른 곳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였죠. 이 두 나라는 한국산 천국 미사일의 실전 성능을 직접 목격한 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KF-21 개발 사업에 수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빠진 자리를 우리가 채우겠다고 했죠. 백지수표에 가까운 제안이었습니다. 한국이 돈 걱정 없이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자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자신들이 배제될까봐 전전긍긍하기 시작했죠. 분담금을 내지 않아 기체에서 국기가 지워진 나라가 이제는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읍소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일본 언론은 중동 자본이 한국 방산으로 쏠리고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낸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을 경계하는 일본의 그 시선 자체가 이미 위상의 역전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유럽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는 절박했습니다. 당장 실전 배치가 가능한 고성능 전투기가 필요했는데 미국산 F-16은 대기 순번이 너무 길었고 F-35는 가격이 감당이 안 됐죠. 폴란드가 선택한 답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한국이었습니다. 이미 FA-50을 도입하며 한국 무기의 납기와 성능을 직접 확인한 폴란드는 KF-21 도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국영방산그룹은 공식 서신을 통해 KF-21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전달했죠. 나토 회원국이 유럽 방산의 텃밭이라 불리던 그 나라가 한국 전투기를 주력으로 검토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국 무기는 배송이 빠르고 성능은 확실하다는 말이 유럽 전역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오래된 지도 하나를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공들여 구축한 동맹시장의 지형도였죠. 그 지도 위에서 한국은 이미 새로운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일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술도 있고 예산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영국, 이탈리아와 합종 연행을 거듭하며 독자 노선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 완성될지 기약도 불분명한 상태죠. 반면 한국은 독자 개발로 양산 1호기를 뽑아냈습니다. 일본 우익 매체들은 한국 전투기는 엔진만 미국산인 껍데기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쓴 기자들의 나라는 아직 그 껍데기조차 완성하지 못했죠. 동북아 공군력의 균형이 한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을 일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격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F-35 한 대의 가격으로 KF-21을 2대 살 수 있습니다. 유지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죠. 스텔스 성능은 원하지만 F-35의 살인적인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전 세계의 수십 개국입니다. 동남아, 남미, 중동의 중소국가들이 한국 대사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포브스는 KF-21을 두고 미국의 독점 시장을 박살낼 가장 위협적인 시장 파괴자라고 정의했습니다. 시장 파괴자. 이 단어를 저는 한국에 써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단어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든 소식이 있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자신들이 운용하는 미국산 전투기의 정비를 한국에 맡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판 무기를 한국이 고쳐주고 있다는 얘기죠. 한국의 정비 기술이 미국 본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보고를 받고 펜타곤 회의실에서 조용히 뒷목을 짚었습니다. 무기를 파는 것도 모자라 우리 무기의 뒷수익까지 한국이 가져가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기술의 선을 지키라고 명령할 때 한국은 이미 그 선 밖에서 자신들만의 시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문을 잠그는 동안 그들은 다른 문을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 문 앞에 우리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무기를 팔아 기름을 가져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 비유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말 그대로였습니다. 한국은 미사일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원유를 받아왔죠. 저는 이 구조를 처음 보고받았을 때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펜타곤에서 전략을 짜온 저도 이런 방식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중동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 중동 전역의 하늘에는 미사일이 오갔죠. 아랍에미리트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자국 영토를 향해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막아낼 방어체계가 절실했죠. 그들이 선택한 것이 한국의 천국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궁은 실전에서 날아오는 표적들을 완벽하게 요격했죠. 알자지라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중동 안보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어트보다 싸고 성능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평가가 중동 왕실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죠. 저는 이 보도를 읽으며 불쾌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우리가 수십 년간 공들인 시스템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그 시장을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잠식하고 있었죠. 더 불편한 것은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가격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전에서 증명된 신뢰였습니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직접 격추하며 쌓아올린 그 신뢰는 어떤 홍보 자료보다 강력한 것이었죠.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원유 우선 공급권을 제공했죠. 2,400만 배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로 전 세계가 기름 한 방울에 피를 말리던 시기에 한국만 조용히 원유를 확보하고 있었죠. 무기를 수출한 대가였습니다. 미사일을 팔아 에너지를 사온 겁니다. 저는 이 구조를 현대판 연금술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죠. 납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사처럼 한국은 기술을 자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기술 하나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속에서도 물가를 안정시키며 공장을 돌릴 수 있었죠. 주유소 앞에서 기름값을 걱정하던 평범한 국민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 기름이 한국이 만든 미사일 덕분에 들어왔다는 사실을요. 방위산업이 국민의 밥상을 지키는 산업이 된 겁니다. 무기가 복지가 되는 시대가 열린 거죠. 일본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산케이 신문을 비롯한 보수 매체들이 일제히 같은 질문을 던졌죠. 왜 한국만 이런 특혜를 받는가? 자국 정부의 외교 무능을 질타하는 특집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본도 중동 원유에 의존하는 나라죠. 한국과 처지가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사일을 팔아 기름길을 열었고 일본은 그 소식을 지켜보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죠. 저는 일본 언론의 그 반응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나라들이 한국의 전략 앞에서 자국 정부를 자책하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안감이 더 컸죠. 한국이 구사하는 이 전략의 깊이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가에 흔들리며 동맹국들을 달래고 있을 때 한국은 미사일 하나로 기름길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전략의 차원이 달랐죠. 사우디아라비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네옴시티는 사막 위에 미래 도시를 짓는 거대한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에는 철통 같은 방어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천궁 미사일 하나만 들고 간 것이 아니었죠. 비궁, 호위함까지 육해공을 아우르는 통합 방어 솔루션을 패키지로 제안했습니다. 사우디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한국 방산에 수조 원을 쏟아부었고 동시에 네옴시티 건설 사업권을 한국 기업들에 우선 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를 팔아 건설 수주를 따낸 겁니다. 방산과 건설이 손잡고 오일머니를 쓸어 담는 구조가 완성된 거죠. 저는 이 구조를 처음 파악했을 때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죠. 무기 하나가 산업 전체의 문을 열어젖히는 마스터키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전략의 차원이 달랐죠. 왜 미국산 무기를 두고 한국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동 왕실 관계자와 직접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죠. 그가 말하는 내용을 들으며 저는 점점 표정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미국 무기는 성능은 좋지만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했죠. 수출 허가, 사용 승인, 정치적 간섭, 운용 제한. 무기를 샀는데 정작 그 무기를 어떻게 쓸지를 미국이 결정하는 구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달랐다고 했죠. 기술 이전에 유연했고 현지 생산에도 열린 태도를 보였으며 핵심 성능은 확실하게 보장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신뢰하며 기술을 나눈다는 한국의 태도가 중동 왕실을 움직인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펜타곤 회의실에서 제가 수없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절대 나눠줄 수 없다. 조건 없는 이전은 없다. 우리가 통제해야 한다. 그 원칙이 결국 고객들을 한국으로 밀어낸 겁니다. 저 스스로가 한국의 시장을 키워준 셈이었죠.
우리의 오만이 한국의 가장 강력한 세일즈맨 역할을 한 겁니다.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KF-21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는 이미 이런 말을 하고 있었죠. 한국 미사일이 저렇게 완벽하다면 그들이 만든 전투기는 오죽하겠냐고요. 천궁이 먼저 신뢰를 쌓았고 그 신뢰가 KF-21로 가는 길을 닦아놓은 겁니다. 이제 KF-21은 따로 홍보가 필요 없는 기체가 되었죠. 천궁이 이미 전 세계 방산 시장에 한국산에 대한 품질 보증서를 발행해버렸으니까요. 미사일 하나가 전투기 시장의 문을 열어젖힌 겁니다. 한 분야의 신뢰가 다음 분야의 시장을 만들어내는 구조죠. 이것이 한국이 완성한 방산 생태계의 실체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한 가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것을 한국은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의 심장을 꿰뚫는 미사일로 우방의 마음을 열어 자원을 얻어내는 전략이었죠. 펜타곤의 전략가들이 수십 년간 고민해도 만들어내지 못한 그 구조를 한국은 조용히 완성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에서 기술 하나로 에너지 제국을 건설해버린 겁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동시에 깊은 자괴감을 느끼죠. 우리가 기술을 틀어쥐고 통제하는 사이 한국은 그 틈새에서 세상을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배신의 대가를 치르는 나라와 그 대가를 당당하게 받아내는 나라죠. 오늘 저는 그 두 종류를 한자리에서 목격했습니다. 한쪽은 담장 밖에서 망원경을 들고 섰고 다른 한쪽은 활주로 위에서 태극기를 달고 하늘로 솟구쳤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10년 전 제가 내린 판단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절대 이 문을 넘을 수 없다고 확신했던 그 판단을요. 그런데 지금 문을 못 넘은 것은 한국이 아니라 한국을 배신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이 나라가 걸어온 길을 보면 배신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정확하게 들어맞는 경우도 드물죠.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기술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이 원칙을 지키자 등을 돌리고 프랑스 라팔을 선택했죠. 그것도 모자라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 사업에도 발을 걸쳤습니다. 한국을 압박 카드로 쓰면서 이쪽 저쪽을 저울질하는 전략이었죠. 저는 그 영리한 줄타기가 언제까지 통할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줄이 끊어지는 순간도 목격했죠. 라팔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중동에서 이란의 드론 공격이 이어지던 시기였죠. 이란이 쏘아보낸 샤헤드 드론은 대당 가격이 2천만 원 수준입니다. 값싸게 대량으로 날려보내는 소모전 무기죠. 그런데 이 드론을 상대하기 위해 프랑스 공군이 라팔을 띄웠습니다. 라팔이 탑재한 미카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억 원입니다. 2천만 원짜리 드론 하나를 잡으러 20억 원짜리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한 발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죠. 드론은 때로 날아오니까요. 수십 발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돈을 태우는 거죠. 저는 이 상황을 보고받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프랑스는 싸우는 게 아니라 청구서를 쌓고 있었으니까요. 인도네시아 언론조차 라팔은 현대 드론 전쟁에서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자국 정부의 선택을 비판하기 시작했죠. 자신들이 선택한 무기를 자신들이 비판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배신의 첫 번째 청구서가 날아든 셈이었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KF-21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다르게 접근했죠. 값비싼 미사일을 드론에 낭비하는 대신 저가형 무인기가 먼저 나가 적 드론을 요격하고 KF-21은 뒤에서 전체를 지휘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무인 편대기와 함께 움직이는 이 시스템은 프랑스 라팔이 아직 시도조차 못한 영역이죠. 라팔이 20억짜리 미사일을 낭비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의 전장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라팔의 실패를 지켜보며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렸죠. 라팔 40대보다 KF-21 16대가 현대전에서 더 강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배신의 대가가 이렇게 돌아왔죠.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쪽 발을 걸어두었던 그 사업이죠. 칸에는 미국산 F-110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엔진을 제3국에 수출하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죠.
미국은 튀르키예에 그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엔진이 있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엔진 확답도 못 받은 전투기에 수십 조를 쓸 수는 없었죠. 결국 인도네시아는 튀르키예에도 등을 돌렸습니다. 배신자가 또 다른 배신자를 낳은 꼴이죠. 튀르키예 언론들은 인도네시아가 칸 전투기를 버리고 한국으로 달아났다며 배신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등졌던 나라가 결국 한국 앞에 다시 무릎을 꿇는 상황이 된 거죠.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수출 승인 문제를 이미 정리해 두었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국산 엔진 개발이라는 플랜 B까지 가동 중입니다. 미국의 승인이 없어도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대비를 보며 한국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칸이 엔진 때문에 발이 묶인 동안 한국은 이미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통쾌한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들이 갑자기 이런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죠. 인도네시아가 KF-21을 구매한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요. 프라보어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와서 서명할 것이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자국민들에게 체면을 세우려는 일종의 희망 회로였죠. 한국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카이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는 공시를 단칼에 올려버렸죠. 돈도 내지 않고 기술만 빼가려던 나라에게 한국은 더 이상 호락호락한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자국 정부를 향해 분통을 터뜨렸죠. 왜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아서 이 망신을 당하느냐고요. 배신의 청구서는 결국 자국민에게도 돌아갔습니다. 선수금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인도네시아는 이번에도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돈을 빌려 KF-21을 사겠다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한국 정부의 답은 간단했죠. 신용 불량 상태인 국가에 차관은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선수금을 현금으로 먼저 입금하라고 했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현금을 들고 대기 중인 고객들이 이미 줄을 서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더 이상 을이 아니었습니다. 팔 곳이 넘쳐나는 갑의 자리에 서 있었죠. 저는 이 당당함에 솔직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년 전 펜타곤 복도에서 30분을 기다리며 고개를 숙이던 나라가 이제는 조건을 내걸고 기다리게 만드는 나라가 된 거죠. 기술 이전 요구도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지에 생산 공장을 짓고 기술을 대폭 이전해달라고 요구했죠. 한국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핵심 부품은 모두 한국에서 생산하고 조립만 일부 허용할 수 있다고 했죠. 인도네시아가 노리던 기술 탈취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의 가치를 지키는 법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출고식장에서 일본과 중국의 군 관계자들이 KF-21의 기체 표면을 유심히 살펴보다 보안 요원에게 제지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초고 해상도 카메라로 나사 하나까지 담으려 했습니다. 한국을 베끼기 쉬운 나라라고 비웃던 이들이 정작 기술 하나라도 훔치려 눈을 번뜩이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쓴웃음이 났습니다.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출고식 현장에서 한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나라 눈치 보느라 애태웠는데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국기도 떼고 당당하니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말씀하신 남의 나라 눈치, 그것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우리가 준 적 없는 기술을 한국은 스스로 만들었고 우리가 가르친 적 없는 외교를 한국은 스스로 완성했습니다. 배신자들에게 남은 자리는 사죄의 줄뿐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그 줄을 차분하게, 당당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하늘의 규칙을 정하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무기를 가질 수 있는지,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 막을지를 결정하는 자리였죠. 그 규칙 안에서 한국은 4.5세대까지만 허용된 나라였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저는 못 박았죠. 그런데 오늘 저는 그 규칙이 이미 무의미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그어놓은 선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선을 지우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하늘을 만들고 있었죠.
가장 먼저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철룡 미사일이었습니다. 과거 한국 전투기에 무장을 달려면 반드시 미국의 승인이 필요했죠. 어떤 미사일을 달지, 언제 발사할지 그 결정권은 사실상 미국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좋은 기체를 만들어도 화살의 주도권은 우리 손에 있었죠. 저는 그것이 가장 확실한 통제 수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마침내 독자적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철룡을 완성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적의 핵심 벙커를 정밀 타격하는 무기죠. 미국의 허락 없이, 미국의 조건 없이 오직 한국의 손으로 만들어낸 화살입니다. 제인스 디펜스는 한국이 이제 타우러스급 미사일을 스스로 생산해 전투기에 통합하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국가가 되었다고 했죠.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40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처음으로 진짜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기체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화살까지 스스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이제 한국은 기체도 눈도 화살도 전부 자신들이 통제합니다. 우리가 끼어들 틈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KF-21 옆에 낯선 기체들이 서 있었죠. 납작하고 날카로운 형상의 무인기들이었습니다. 가오리엑스라고 불리는 국산 스텔스 무인기였죠. 한국은 KF-21이 지휘기가 되고 이 무인기 서너 대가 편대를 이뤄 적진으로 먼저 침투하는 시스템을 실전 테스트 중이었습니다. 무인기가 먼저 들어가 적의 방공망을 교란하고 매를 맞는 동안 KF-21은 안전한 거리에서 전체 작전을 지휘하는 구조죠. 조종사의 목숨을 지키면서 전투 효율은 극대화하는 겁니다. 저는 그 무인기들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적의 레이더가 무인기를 쫓는 동안 KF-21은 이미 다음 표적을 조준하고 있는 거죠. 인간 조종사가 탑승한 전투기와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무인기가 한 팀으로 움직이는 이 시스템, 이것이 바로 6세대 전장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F-35 이후의 전장을 회의실에서 고민하는 동안 한국은 그 전장의 실물을 활주로에 세워두고 있었죠. 스마트 스킨 기술 도면을 연구소에서 보았을 때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기존 전투기는 레이더 안테나가 기수 앞에만 달려있어 뒤쪽에 사각지대가 생기죠. 적기가 후방에서 접근하면 늦게 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체 표면 전체를 레이더 안테나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날개도 동체도 수직 꼬리 날개도 전부 레이더가 되는 거죠. 기체 전체가 눈이 되어 사방 360도를 동시에 감시하는 겁니다. 사각지대가 없는 전투기입니다. 어느 방향에서 무엇이 날아와도 즉각 탐지하고 대응하는 괴물이죠. 이건 4.5세대의 외형을 입은 6세대의 전투기였습니다. 겉모습은 우리가 허용한 수준이었지만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수준이었죠. 레이저 무기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사일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쏘면 없어지죠. 전시에 미사일이 바닥나면 그 전투기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다릅니다. 전력만 공급되면 무한정 발사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 이미 지상용 레이저 대공무기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형화해서 KF-21에 탑재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죠. 적 미사일이 날아오면 레이저로 태워버리는 공중 방어막입니다. 탄약 걱정 없이 무한정 방어하는 전투기가 탄생하는 거죠. 저는 그 계획서를 보며 솔직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SF 영화에서나 그리던 전장을 한국은 현실로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극초음 속 미사일 하이코어도 있었습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이 무기는 현존하는 어떤 방어망도 뚫죠. 요격할 시간 자체가 없으니까요. 발사되는 순간 이미 끝난 겁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이 극초음 속 비행체의 최종 탑재 플랫폼이 KF-21로 낙점되었습니다. KF-21 한 대가 이륙하면 적의 항공모함이나 핵심 지휘부가 몇 분 안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뜻이죠. 화력에 집착한다는 말을 들어왔던 나라가 그 집착을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무기 목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적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전쟁이 시작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거라고요.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이죠.
그것이 한국이 추구하는 억제력의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숫자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120대입니다. 한국이 확정한 KF-21 국내 배치 물량이죠. 많이 만들수록 단가가 내려가고 단가가 내려갈수록 수출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그 규모의 경제가 완성되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가격 경쟁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 되죠. 이미 수십조 원의 경제 효과가 이어지고 있고 지방에 쇠락하던 공단들이 KF-21 부품 생산으로 다시 불을 켰습니다. 전투기 한 대가 나라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 된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하늘의 규칙을 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4.5세대까지만 허용한다고 그 이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그들은 이미 그 규칙을 파괴하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하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무인 편대가 적진을 뚫고 레이저가 미사일을 태우며 극초음 속 화살이 방어망을 무력화하는 하늘이죠. 우리가 50년을 앞서 있다고 믿었던 오만이 오늘 이 활주로 위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들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요. 10년 전 제가 닫아버린 그 문이 이들을 멈추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한 가지를 각오했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요. 40년 경력의 전문가가 틀렸다는 말은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서는 그 말을 피할 방법이 없죠.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출고식이 끝난 뒤 저는 공장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묘한 광경을 목격했죠. 복도 한쪽에 젊은 엔지니어 서너 명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노트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통역을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었습니다. 양산 1호기의 특정 비행 데이터를 분석하며 다음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이미 다음을 보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오래된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한때 미국의 연구소들도 저랬습니다. 밤을 새우며 다음을 설계하고 성공의 기쁨보다 개선의 가능성에 더 흥분하던 시절이 있었죠.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그것을 갖고 있었죠. 그 지독한 열정이 이 나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이 청년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시대에 경남 사천은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죠. 서울대와 카이스트 출신의 엘리트 공학도들이 대기업 취직 대신 사천행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죠. 왜 최고의 인재들이 수도권을 등지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인지요. 이유를 들어보니 답이 명확했습니다. 내 손으로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만든다는 것, 그 하나였죠. 돈이나 안정이 아니라 세계 1등을 향한 정복욕이 그들을 사천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젊은이들의 눈빛에서 희생이나 헌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야망을 봤죠. 냉혹하고 날카로운 기술적 야망이었습니다. 이들이 사천에 모여드는 한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죠. 10년 후, 20년 후 이 나라의 하늘이 어떤 모습일지 저로서는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납기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기 시장에서 납기 지연은 거의 관행처럼 굳어진 문제입니다. 독일의 전차도 미국의 전투기도 계약한 날짜에 오는 법이 드물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폴란드의 FA-50을 납품할 때도 이번 KF-21 양산 1호기를 뽑을 때도 한국은 약속한 날짜를 단 하루도 어기지 않았죠.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내놓는 나라.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국방장관들이 한국의 이 신뢰를 극찬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성능도 기술도 약속도 전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신뢰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번의 약속을 지켜야 쌓이는 것이죠. 한국은 그 신뢰를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었죠. 흥미로운 풍경도 목격했습니다.
사천 공장 인근의 평범한 식당에서였죠. 동남아, 중동, 유럽에서 온 각국 국방 관계자들이 한국 음식을 앞에 놓고 카이와의 면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펜타곤 복도에서 30분을 서서 기다리던 한국 대표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과 지금 이 식당 풍경이 머릿속에서 겹쳐지는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느꼈죠.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기다리는 쪽과 기다리게 하는 쪽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역전은 누군가가 도와준 것이 아니었죠.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한국 영공 인근의 상황도 달라졌습니다. KF-21 양산이 시작되자 주변국 정찰 기체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조심스러워졌죠. 한국 영공 가까이 접근하다가도 KF-21의 레이더 포착 범위에 들어오면 즉시 경로를 바꾸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총 한 방 쏘지 않아도 상대가 감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억제력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그 강함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이 커질수록 주변국들의 침묵은 더 깊어질 거라는 것을 저는 전문가로서 확신하고 있죠. 출고식이 마무리될 무렵 행사장 한쪽에서 한 노병이 기체 동체에 조용히 손을 얹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은 분이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체를 쳐다보며 짧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잘 만들었네 라고요. 그 짧은 한마디가 어떤 연설보다 무겁게 들렸죠. 전쟁의 폐허에서 나무로 비행기를 만들던 나라가 72년 만에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양산국이 되었습니다. 레이더도 소스코드도 미사일도 풍동도 무인기도 전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나라가 된 거죠. 그 노병이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이 기적을 일궈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들은 기적을 바란 적이 없었죠. 그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실력을 쌓아왔을 뿐입니다. 10년 전 제가 닫아버린 문이 그들을 멈추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앞으로 어떤 장벽도 이들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그 실력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강대국들이 채운 기술의 족쇄를 스스로 부수고 보람에는 기어이 하늘을 찢었습니다. 1600회 무사고라는 독종의 기록 앞에 이제 전 세계가 경탄하며 줄을 서고 있습니다. 도움을 기다리던 나라에서 세계의 룰을 정하는 나라로 위대한 역전의 신화는 완성되었습니다. 72년의 집념이 빚어낸 이 강철 날개 위에 이제 불가능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전성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보람에 더 높이 비상하십시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